2014년 중반 이라크와 레반트 이슬람 국가, 즉 테러 조직 ISIS로 알려진 단체가 이라크와 시리아 일부 지역에서 새로운 영토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라크의 정치적 불안정을 이용해 무장 세력은 이라크 북부 지역과 시리아의 여러 거점에서 공격을 개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샤리아 법에 의해 통치되는 국가, 즉 칼리프 국가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테러리스트들은 공개 처형과 살인, 차량에 폭발물을 설치해 폭파시키는 행위, 그리고 몸값을 노린 납치 등 잔혹한 충격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얻은 자금은 그들의 정복 활동에 사용되었습니다. 이슬람 국가가 칼리프 국가로 선언되자 전 세계에서 온 외국인 전투원들이 이라크와 시리아로 몰려들어 ISIS에 합류하며 그들의 영향력을 넓히려 했습니다. ISIS의 지속적인 인권 침해와 반인륜적 범죄 속에서 영국 왕립공군은 이슬람 국가에 의해 잔혹한 집단 학살의 표적이 된 이라크 북부의 야지디족에게 인도적 지원을 공중 투하하려 시도했습니다. 단순한 공중 투하로 시작된 이 작전은 이슬람 국가의 계획에 개입하기 위한 10년에 걸친 작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영국 육군, 왕립공군, 그리고 왕립해군이 지상 지원, 공습, 정찰 임무에 기여했습니다. 이것은 쉐이더 작전으로 알려진 대규모 작전으로 수억 파운드 상당의 지원이 이라크와 시리아로 보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약 4,300명의 적 전투원이 사살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쉐이더 작전의 주요 사건들을 분석하고 이 작전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라크에서 작전 중에 일어난 사건들을 살펴본 후 시리아와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여정은 2014년 여름부터 2024년 여름까지 이어집니다. 영국 공군이 지난 25년간 수행한 가장 치열한 비행 임무라고 묘사한 쉐이더 작전의 사실과 수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쉐이더 작전입니다. 워즈 오브 더 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14년 이슬람 국가가 이라크 북부를 장악한 이후 분열된 이라크 정부는 미국의 지원을 요청했고 이제 ISIS가 장악한 땅에 대한 공습을 요구했습니다. 그해 10월 미국은 이라크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연합합동임무부대 고유결의 작전을 창설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슬람 국가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미국은 이것을 다국적 노력으로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 웨일스 뉴포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미국 국무장관 존 케리는 여러 동맹국들에게 군사동맹을 구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이시스를 무릎 꿇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는 영국, 호주, 프랑스, 캐나다, 덴마크, 독일, 터키, 이탈리아의 장관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국가 중 다수는 이후 10년 동안 이슬람 국가에 증가하는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개입하고 심지어 협력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로 쉐이더 작전은 영국 육군, 왕립공군, 그리고 왕립해군의 작업이었습니다. 한편 이라크에서는 이슬람 국가가 야지디족에 대한 집단 학살을 시작했습니다. 야지디족은 쿠르드어를 사용하는 토착민 집단으로 이란에 뿌리를 둔 전통 종교인 야지디즘을 신봉합니다. 아이시스가 점령한 모든 지역의 사람들을 이슬람교로 강제로 개종시키려는 시도에서
무장 세력은 야지디 여성과 소녀들을 납치하고 인신매매를 시작했으며 최대 5,000명의 남성을 살해했습니다. 인신매매를 당한 피해자들 중 많은 이들은 ICIS의 개종 캠프로 강제로 끌려가 억지로 개종을 강요당했습니다. 박해를 받은 많은 야지디인들은 아직 이슬람 국가의 통제에 들어가지 않은 이라크의 쿠르디스탄 지역으로 도망쳤습니다. 이 집단 학살은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고 곧 유엔은 ICIS를 인도에 반한 범죄와 심각한 인권 침해로 비난했습니다. 인도적 지원을 공중 투하하기 위해 북부 이라크에 도달하려고 시도한 이들 중에는 영국 왕립 공군도 있었으며 첫 임무는 2014년 8월 9일에 수행되었습니다. 두 대의 로키드 C-130 허큘리스 항공기가 첫 임무를 수행하여 많은 야지디족이 있던 신자르 산맥에 성공적으로 구호품을 투하했습니다. 이런 공중 투하가 계속되는 동안 영국 국방부는 여러 대의 토네이도 GR-4 공격기가 구호품 투하를 동행하여 아래에 있을 수 있는 ISIS의 위치를 정찰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구호품이 더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4대의 치누크 수송 헬리콥터도 대기했으며 만약 난민 구조 임무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했습니다. 8월 14일까지 영국 공군은 현지에 있는 야지디 난민들에게 계속해서 구호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들은 ISIS의 움직임과 활동을 감시하는 데 초점을 옮겼습니다. 이 새로운 계획에 따라 토네이도뿐만 아니라 리퍼, 센티넬, 쉐이도, 센트리 등도 정보 수집을 위해 투입되었습니다. 이 비행기들은 앞으로 몇 주, 몇 달 동안 테러리스트들의 행동 변화가 있는지 감시하며 이라크 북부와 시리아 상공을 순찰하게 됩니다. 영국군이 이슬람 국가와 전투를 벌일 계획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토네이도 전투기들은 의회의 승인이 없었기 때문에 공습에 참여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방장관 마이클 펠런은 영국이 공습과 지상작전을 환영하지만 이를 시작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영국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이 의회를 소집해 ICIS에 대한 공습 승인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면서 바뀌었습니다. 2014년 12월 26일 캐머런 총리는 이라크 정부가 이슬람 국가라는 잔혹한 테러 조직과 싸우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영국의 공습을 요청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군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 단체가 영국의 안전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표명했습니다. 7시간 후 의회는 공습을 찬성하는 표결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524표가 공습을 지지했고 반대한 표는 단 43표에 불과했습니다. 의회가 북부 이라크에서의 공습을 승인하자마자 가능한 한 빨리 공격을 개시하기 위한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키프로스의 영국 왕립공군 아크로티리 기지에 주둔 중이던 토네이도 GR-4 전투기 6대가 공습을 시작하기 위해 이라크로 파견되었고 그중 2대가 2014년 9월 13일에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여러 IS의 중화기 위치가 드러났고 토네이도 전투기들은 레이저 유도 폭탄을 사용해 이를 성공적으로 파괴했습니다. 근처에 있던 무장 트럭이 브림스톤 유도 미사일을 발사해 임무를 마무리했고 그 다음 10월에는 토네이도 전투기 2대와 여러 대 무인 MQ-9 리퍼가 오퍼레이션 쉐이더에 합류했습니다. 이 중 MQ-9 리퍼는 미사일 공격으로 IS의 거점을 성공적으로 타격했습니다. 그 달 10일 마이클 펠런 영국 국방장관은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연말까지 영국 공군은 이라크 북부 전역에서 엄청난 수의 임무를 수행했으며 그 수는 미국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한편 2014년 10월에는 이라크의 에르빌에서 영국제 중기관총 사용법을 이라크 페시메르가에게 교육하는 훈련 임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12명의 영국 군인만이 이라크인에게 총기 사용법을 교육하러 파견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수는 빠르게 늘어나 12명에서 50명, 100명, 그리고 결국 300명까지 증가했습니다. 2016년까지 말이죠. 약 3만 1000명의 페시메르가 전사들 이 ISIS에 맞서 이 중화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훈련받았고, 이는 현지 군대가 계속되는 테러 위협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더 큰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공습이 시작되자 임무 확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영국 대중 사이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전쟁에서 성공적인 작전이 더 야심차고 힘든 작전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말합니다. 임무가 초기 목표와 범위를 훨씬 넘어 확장되면서 임무 확대는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경험된 바 있습니다. 대중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적극적으로 피하고자 했습니다. 의회는 지상군이 이라크 북부에서 ISIS와 싸우기 위해 파병되지 않을 것이며 오직 이라크 전투원 훈련에만 집중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회가 이 방침을 철회한 유일한 경우는 2014년 임무였으며, 이 임무에서 제2대대 로열 요크셔 연대가 난민 구출을 위한 헬리콥터 착륙장을 확보하기 위해 에르빌에 파병되었습니다. 군인들은 단 24시간 만에 임무를 마치고 철수했습니다. 영국 특수부대가 ISIS에 대한 지상 공격에 관여했을 것이라는 대규모 추측이 있지만, 쉐이더 작전 동안 정규 지상군은 주로 훈련과 지원 목적으로만 활용되었습니다. 쉐이더 작전이 시작된 지 1년이 조금 지난 후 아이시스가 장악한 지역에 투입된 토네이도와 리퍼는 1300회가 넘는 개별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여기에는 약 300회의 공습이 포함되어 있었고, 311발의 AGM, 114 헬파이어 미사일, 117발의 브림스톤 미사일, 그리고 540발의 페이브웨이사 레이저 유도 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이러한 공습으로 2016년 1월까지 총 330명의 이슬람 국가 전투원이 사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의 노력과 결합되어 매우 위험한 테러 조직의 측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공습은 2016년 6월에 있었는데, 이때 영국 공군은 스톰 섀도우 순항 미사일을 이용해 이라크 서부 지역에 위치한 콘크리트 벙커를 폭격했습니다. 이 벙커는 이슬람 국가의 무기 저장 시설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이를 파괴함으로써 영국군은 인근 테러리스트들에게 중화기가 배포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톰 섀도우 미사일은 발사 시 시속 600마일이 넘는 속도로 비행하며 2단계 탄도 시스템 덕분에 목표물 깊숙이 침투한 후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이 무기 벙커를 공격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이 영국이 쉐이더 작전에서 이 무기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례였습니다. 발사된 4발의 미사일 모두 벙커에 직격탄을 날렸고, 공습은 성공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영국 공군은 계속해서 이슬람 국가 영토에 공습을 가했습니다.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많은 공병들이 이라크 아라사드 공군기지에 훈련시설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이 시기쯤 약 600명의 영국 군인들이 직간접적으로 수천 명의 이라크 군인들을 훈련시키는 데 기여했고, 이라크 군인들은 지상에서 ISIS와 싸울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여러 이라크 기지에서 진행된 훈련 프로그램은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2017년 1월에 재앙이 닥쳤습니다. 이라크 타지 캠프에 주둔 중이던 스콧 헤더링턴 상병은 그의 절친한 친구인 콜린 티카 상병에 의해 실수로 사망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절친이었던 두 사람은 서비스 권총을 청소하면서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티카는 탄 챔버에 장전된 상태로 총이 발사 준비가 된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장난삼아 방가쇠를 당겼고, 그 한 발이 헤더링턴의 가슴에 맞아 그를 사망하게 했습니다. 티카는 이후
중대한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훈련 프로그램 자체는 실제로 2020년 1월에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바그다드 국제공항에 대한 공습으로 인해 이란과 미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공습을 지시했고 이란 사령관 카심 솔레이마니가 사망했습니다. 그 결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영국군은 기지 근처에서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위험 때문에 더 이상 이라크 군인들을 안정적으로 훈련시킬 수 없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훈련 프로그램이 추가로 축소되었습니다. 군인들이 무기를 쏘기도 전에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게다가 2020년 3월 이란의 지원을 받는 민병대가 타지 기지에 로켓 공격을 감행해 3명의 군인이 사망했으며 그중 1명은 영국의 브로디 길런 상병이었습니다. 미국은 해당 조직에 대해 공습으로 보복했습니다. 그리고 훈련 프로그램은 여전히 운영되고 있지만 오퍼레이션 쉐이더 초기에 비해 그만큼의 활기를 띠지는 못했습니다. 시리아에서 ICIS를 상대로 한 1년의 성공적인 공세 이후 영국 공군은 2019년부터 2020년 4월까지 비행 임무의 규모를 줄였습니다. 9개월 동안 영국은 공습을 중단했다가 바그다드 북쪽 지역에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리퍼를 투입하면서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이 공습에서 영국 공군은 투즈케르마와 키르쿠크 지역, 깊은 산악지대에 위치한 이슬람 국가 소유 건물들을 타격했습니다. 페이브웨이사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한 후 레이저 유도 폭탄이 다시 한번 이 건물 안에 있는 테러리스트들을 타격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다시 이슬람 국가를 상공에서 폭격하기 시작한 이후 영국 공군은 2020년 7월까지 최대 40회의 공습을 계속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빈번한 공습은 2021년에도 계속되었고 그 해에는 스톰샤에도 미사일이 다시 한번 사용되어 이라크 북부 산악지대의 동굴에 숨어있는 이슬람 국가 무장 세력을 타격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의 공습으로 최소 27명의 이슬람 국가 대원이 사망하고 추가로 4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1년 이후로 공습은 다시 한번 잠잠해졌습니다. 2022년 전체에 걸쳐 단 2번의 공습만이 있었고 2023년에는 2번의 주목할 만한 공습이 이라크 보안군을 지원하면서 주요 이슬람 국가 목표를 타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사 월 영국의 타이푼 전투기가 이라크 북부 산악지대에서 연합군을 노리고 있던 ICIS의 로켓 발사대를 타격했습니다. ISIS는 2017년까지 이라크에서 대부분의 영토를 잃은 것으로 여겨지며 이때 이라크 총리 하이데르 알 아바디가 이슬람 국가가 이라크에서 완전히 축출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당국자들은 ISIS가 여전히 영국에 큰 위협이 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2024년 9월까지 이라크에서의 쉐이더 작전 전선을 종료하지 않았습니다. 이라크에서의 작전 마지막에는 영국이 본격적인 공격 역할보다는 보안 역할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공습을 포함한 추가 임무들도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쉐이더 작전이 종료된 이후에도 오늘날까지 영국 왕립공군 전투기들은 여전히 이라크 북부 산악지대를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리아가 쉐이더 작전에 참여하게 된 배경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는 야지디 집단 학살과 ISIS가 중동에서 새로운 영토를 점령하기 전의 일입니다. 2013년 8월 21일 시리아 내전 중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의 군대는 수도 다마스쿠스 주변의 반군이 장악한 두 지역에 일련의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이 로켓에는 극도로 치명적인 신경작용제인 사린이 들어있었으며
이는 노출된 사람이 목 근육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 질식으로 빠르게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화학 공격으로 인한 정확한 사망자 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소 281명에서 최대 1729명까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건은 19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 이후 단일 사건 중 가장 치명적인 화학 무기 사용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 공격 이후 국제사회의 관심은 곧 시리아로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 아래 영국 하원은 알 아사드 군대에 대한 군사행동을 취할지 여부에 대해 표결을 실시했습니다. 결국 시리아에서의 공격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판결 직후 영국 언론에서 실수이자 캐머런의 패배로 여겨졌지만 캐머런 총리 대변인은 시리아 정부에 대한 조치는 취하지 않겠지만 시리아 내 테러 세력에 대한 조치는 여전히 고려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진행하려면 캐머런은 시리아에서 인도주의적 재앙을 막기 위한 행동이 아닌 이상 하원에서 다시 한번 승인을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2013년 후반 이슬람 국가 테러리스트들이 시리아에서 2명의 영국 인도주의 구호 활동가인 데이비드 헤인스와 앨런 해닝을 각각 납치하면서 상황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 인질들은 2014년까지 억류되었고 헤인스의 생명을 위협하며 미국 군대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의 개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그가 살아남으려면 말이죠. 데이비드 캐머런은 공개적으로 영국이 그들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ISIS는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 결국 소멸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SIS는 검은 옷을 입고 눈만 보이는 테러리스트가 헤인스를 참수하는 끔찍한 영상을 공개하며 이에 대응했습니다. 이 테러리스트는 언론에 의해 지하디 존으로 불리게 되었고 이후 치열한 수색 끝에 영국 국적자로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모하메드 모하메드 M 와지는 이슬람 국가 ISIS에 합류하기 전에 런던에 거주했으며 이후 앨런 해닝도 처형하게 됩니다. 영국이 오퍼레이션 쉐이더의 일환으로 이라크에서 공습을 실시한 것에 대응하여 최초의 감시 임무가 2014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영국 왕립공군은 이슬람 국가 무장 세력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키프로스에서 리퍼 드론을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1월 영국 왕립공군의 지원을 받은 미국 주도의 무아지 제거 작전이 이 악명 높은 테러리스트의 사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건물을 나와 차량에 타려던 순간 공습으로 사망했으며 곧 이슬람 국가 측에서도 그의 사망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그것이 시리아에서의 이야기의 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2015년 6월 또 다른 테러 공격이 발생하자 정부는 다시 한번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슬람 국가 무장괴한 사이푸딘 레주기가 튀니지 포트 엘 칸타위의 한 호텔 리조트를 공격해 38명을 살해했습니다. 피해자 38명 중 30명이 영국인 관광객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곧 데이비드 캐머런은 2014년 ISIS가 점령한 시리아 영토에 대한 영국의 공습을 촉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공군은 시리아 영공에서 작전을 펼치고 있었지만 주로 정찰 임무를 수행하거나 미 공군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상황은 2015년 9월에 바뀌었는데 영국 공군의 리퍼 드론이 시리아에서 영국 국적의 이슬람 국가 무장대원인 라훌 아민과 라이드 칸 2명을 사살했습니다. 카메론은 이것이 정당방위 행위였다고 공개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문제가 된 테러리스트들은 사살되기 전에 영국을 상대로 공격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5년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연쇄적으로 테러 공격이 발생하면서 영국이 시리아에서 공습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한번 강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데이비드 캐머런은 영국이 ISIS가 점령한 지역을 공격하는 데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의회에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10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하원은 캐머런의 주장에 찬성표를 던졌고
캐머런의 공습 주장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진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토네이도 GR-4 전투기 4대가 키프로스에 있는 영국 공군 기지에서 출격해 시리아 내 이슬람 국가 거점에 대한 첫 번째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들은 리퍼 드론과 공중급유기와 합류해 시리아 동부 지역의 오마르 유전으로 향했습니다. 이 유전은 2014년 이슬람 국가가 영토를 확장하면서 점령한 곳으로 이 지역은 테러리스트들에게 막대한 수입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유전을 파괴하면 그들의 확장 계획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었습니다. 작전은 성공적으로 보고되었고 페이브웨이 사레이저 유도폭탄 2 유전 내 6개의 주요 이슬람 국가 목표물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2년 동안 시리아 영토 내에서 이슬람 국가 무장 세력을 상대로 약 85회의 개별 공습이 이루어졌습니다. 미국만이 더 많은 공습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2015년 5월 오퍼레이션 쉐이더의 일환으로 시리아 아라미르에서 활동하던 영국과 미국 특수부대가 이슬람 국가의 주요 지도자인 아부 사야프를 추적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생포하려 했으나 충돌로 아부 사야프가 사망했습니다. 대신 군인들은 그의 아내 사야프를 생포하고 사야프의 노예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어린 야지디 여성 1명을 구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해 말 특수부대는 구출 작전에서 SIS 무장대원 6명을 사살하기도 했습니다. 지상작전은 이라크의 쉐이더 작전 전선보다 시리아에서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2016년에는 특수부대가 실제로 최전선에서 전투를 벌이며 새로운 시리아군이 ISIS가 주도하는 공격을 방어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또한 ISIS로부터 탈환한 한 마을에서 군사기지를 재건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으며 시리아군은 그들에게 무기와 훈련을 제공했습니다. 영국 특수부대는 비교적 소수의 인원이 그 기지에 남아 감시 점검과 해당 지역의 전반적인 방어를 지원했습니다. 한편 이라크에서의 쉐이더 작전과 마찬가지로 영국 군사 훈련 교관들이 터키와 같은 인근 동맹국에 파견되어 시리아군 병력 훈련을 위한 미국의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약 75명의 영국 군인들이 이 훈련 프로그램에 배치되어 시리아인들에게 소형 무기, 의무 교육, 그리고 전선 전술에 관한 지식을 제공했습니다. 아이시스의 위협으로부터 그들의 나라를 더 잘 방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훈련 기간은 3년이 넘게 지속되었으며 그 기간 동안 여러 영국 군인들이 시리아 남부 지역에서 새로운 대대 창설을 지원했습니다. 이곳에서 훈련받은 군인들은 언덕과 산 출신 현지 부족 전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ISIS를 목표로 삼지 않고 대신 바샤르 아라사드 대통령의 군대를 주로 겨냥하게 될 것입니다. 훈련과 공습, 특수부대 임무가 계속되는 동안 영국 군대는 시리아의 반 이슬람 국가 전투원들에게 약 50만 발의 탄약을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2015년에는 그 나라에서 이슬람 국가가 부상한 이후 특수부대 병력이 리비아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약 20명의 영국 군인들 이 튀니지와 리비아의 국경을 보호하기 위해 배치되었습니다. 데이비드 캐머런은 영국이 언제든지 리비아에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확인했으며 특히 그 지역에 있는 영국인들의 생명에 위협이 있을 경우 더욱 그렇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가 개입하기 전에 기다려야 했던 것은 리비아의 안정적인 통합정부가 수립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부터 영국 왕립공군 항공기가 리비아 영공에서 작전을 시작했으며 이는 순수하게 정찰 목적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영국군과 이슬람 국가 간에 직접적인 전투가 있었다는 보고는 없었습니다. 그해 한 사건에서는 보잉 ALC-135가 이슬람 국가가 운영하는 통신 신호를 표적으로 삼아 교란시켰습니다. 해당 신호는 시르테의 이슬람 국가
거점에서 발신됐으며 이후 상황은 더 이상 확대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2010년대 말에는 시리아에서 쉐이더 작전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2018년 특수부대 하사 맷 톤로는 만비즈에서 동맹인 미군이 우발적으로 폭발물을 터뜨리는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폭발로 미국 특수부대 상사 조너선 제이 덤바도 사망했습니다. 두 사람은 시리아 북부에서 이슬람 국가 무장 세력을 겨냥한 합동작전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 참사가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톤로는 이슬람 국가에 대한 작전 중 현역으로 전사한 유일한 영국 군인이었습니다. 또한 2019년에는 2명의 영국 특수부대 병사가 시리아 민주군을 지원하던 중 ISIS가 주도한 공격에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디어 에조르 작전에서 이슬람 국가는 바구주 포르카니 전투 이후 시리아에서 많은 영토를 잃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ISIS는 산악지대의 소규모 무장 세력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주로 이 전투는 시리아 민주군이 주도했으며 미국과 영국 군대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전투는 미국 합동특수임무부대 고유결의 작전의 일환이었지만 시리아에서 영국 군대가 앞으로 겪게 될 일들의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이 전투는 ISIS가 연합군에 의해 거의 완전히 패배했다는 관점에서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쉐이더 작전은 시리아에 숨어있는 이슬람 국가 무장 세력의 마지막 잔당을 소탕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2021년 6월 영국 해군은 쉐이더 작전에 대한 첫 번째 주요 기여를 시작했습니다. 영국 해군은 영국 왕립공군 항공기가 시리아 내 이슬람 국가 영토에 더 잘 접근할 수 있도록 지중해에 영국 항모 타격단 21을 배치했습니다. 이 타격단은 최대 60대의 항공기를 운송할 수 있는 항공모함 Her Majesty's Ship 퀸 엘리자베스호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항공모함에는 RAF와 미 해병대의 F-35, B-라이트닝, II 스텔스 전투기가 탑재되어 있었으며 이 전투기들은 시리아의 이슬람 국가 해안 영토 전역에서 공습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Her Majesty's Ship 퀸 엘리자베스호가 해상에 정박해 있는 동안 이러한 방식으로 수행된 작전들은 모든 면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여러 목표물이 제거되었습니다. 2021년 7월까지 타격단은 해산되었지만 미 해군 연구소에 의해 공습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시리아에서의 영국 공군의 공습은 2024년 쉐이더 작전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2021년 남부 알탄푸 군사기지 외곽에서 적군 드론이 격추되었는데 이는 타이푼에 의해 주도된 작전이었습니다. 단거리 공대공 아스람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2022년 첫 번째이자 유일한 공격은 영국 공군이 시리아와 터키 국경 남쪽 알밥 지역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공습으로 ISIS의 주요 인물이 사망했는데 그는 화학 및 생물학 무기를 제작하고 운반하던 인물이었습니다. 마침내 2024년에 ISIS의 한 조직원이 시리아 사막에 알려지지 않은 지역을 이동하던 중 드론 공습으로 사망했습니다. 영국이 쉐이더 작전을 시작하자마자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라크와 시리아에 대한 영국의 개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투표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매우 열정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곤 했습니다. 노동당 의원 루샤나라 알리 이슬람 신자는 당시 노동당 대표였던 에드 밀리밴드에게 편지를 보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ISIL에 대한 군사행동을 지지하는 모든 정당의 국회의원들의 진심을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저는 영국 무슬림들이 ISIL이 저지른 살인 행위를 전적으로 규탄하며 하나로 뭉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슬림과 비무슬림 공동체 모두에서 군사행동이 이라크 국민들에게 더 많은 피와 고통만을 가져올 것이라는 진지한 믿음이 있습니다. 영국 대중들 역시 공습에 대해 매우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많은 좌파 주민들은 국회의원들에게 공습에 반대표를 던지라고 촉구했으며 데이비드 캐머런이 실제로 공습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실망과 우려가 이어졌습니다. 오퍼레이션 쉐이더는 스톱 더 워 코얼리션과 같은 일부 단체들에 의해 2014년과 2015년에 런던에서 열린 시위 행진으로 맞서졌으며 이는 정부의 가능한 결정에 반대하는 것이었습니다. 2021년에 한 정치인은 공습에 찬성표를 던진 후 오퍼레이션 쉐이더의 간접적인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시리아에서 보수당의 데이비드 아모스는 소말리아계 영국 시민인 이슬람 극단주의자 알리 하비 알리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알리 하비 알리는 아모스의 가슴에 여러 차례 칼을 찌른 후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이후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살인사건 이전에도 공습에 찬성표를 던졌거나 찬성할 계획이었던 많은 정치인들이 살해 협박을 받았다고 보고했습니다. 국제적으로 영국은 쉐이더 작전에서의 활약으로 찬사를 받았습니다.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영국을 반 이슬람 국가 연합에서 미국의 가장 소중한 파트너 중 하나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당국자들도 이 작전에 대한 지지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앞으로 이슬람 국가에 맞서기 위한 보다 보편적인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쉐이더 작전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ISIS의 테러 공격은 주기적으로 계속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는 영국의 이라크와 시리아 내 군사행동에 대한 보복으로 알려졌습니다. 2017년 5월 ISIS와 연계된 테러리스트 살만 아베디가 아리아나 그란데 콘서트가 끝난 후 맨체스터 아레나에서 못이 들어간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이 폭발로 22명이 사망했고 추가로 101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살만 아베디는 폭탄 테러로 목숨을 잃었지만 그의 형제 하셈 아베디는 이 폭탄을 만들기 위해 테러리스트들에게 재료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최소 55년을 복역해야 하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영국 법원이 내린 최장기 종신형입니다. 그해 초 테러리스트 칼리드 마수드가 벌인 또 다른 공격에서는 범인이 런던 웨스트민스터 브리지 남쪽에서 보행자들로 붐비는 거리에 차를 몰고 돌진했습니다. 그가 다치게 한 50명 중 4명이 사망했습니다. 이후 그는 무장하지 않은 경찰관을 칼로 찔렀고 무장 경찰관에 의해 사살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ISIS는 이번 공격의 배후를 자처했으며 마수드는 영국의 중동 개입에 대한 보복으로 지하들을 벌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2024년 쉐이더 작전이 종료된 이후에도 영국군은 이라크와 시리아에 계속 주둔하고 있습니다. 반이슬람 국가 연합군은 2025년 9월 공식적으로 전투 임무를 종료했지만 여전히 군사 지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쉐이더 작전은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에서 ISIS의 영토적 패배에 기여했지만 그 위협이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슬람 국가가 다시 세력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 보다 방어적인 입장이 채택되었습니다. 적어도 현재로서는 살아남은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나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희의 모든 콘텐츠는 연구, 대본 작성, 편집, 내레이션까지 AI를 사용하지 않고 전적으로 사람이 직접 제작합니다. 저희 채널을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구독해 주시고 다음 What's Up the World 영상이 업로드될 때 알림을 받으시려면 벨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